2025년 세계는 전례 없는 AI 기술 전쟁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데이터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지금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GPU 생산 유치를 위해 수십 조를 쏟아붓고 중국은 AI 칩 개발에 국가급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유럽에선 AI 규제 프레임을 주도하며 윤리 기준을 세우고 일본은 뒤늦게 반도체 전략을 재편해 추격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 논평도 대응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하지만 한 달 후 전 세계 AI 훈련 센터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GPTO 훈련 일정이 지연되고 클라우드 서버 확장이 중단됐으며 데이터 센터가 일시 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AI가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픽셀의 최고 기술 책임자 다니엘 그레이입니다. 얼마 전 제가 참석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공개 AI 전략 회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AI 시스템은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자랑스러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펠로엘토의 한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가 보였고 실리콘밸리 특유의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전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극비 회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창문에는 특수 필름이 붙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보안도 삼엄했습니다. 휴대폰은 모두 입구에서 맡겨야 했고 회의 내용은 절대 외부로 유출될 수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전 세계 주요 AI 기업의 전략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총 15명의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명찰을 보니 정말 화려한 이력들이었어요. 구글 AI의 연구소장 데이빗 리, 아마존 클라우드의 시스템 총괄 톰 밀러, 메타의 인프라 책임자 스티브 존슨까지. 오늘 회의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보통 이런 회의는 7, 8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2배나 되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안건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회의 주제는 2025년 AI 기술력의 미래 전망과 글로벌 경쟁력 분석이었어요. 각 기업이 돌아가며 자사의 기술 로드맵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죠. 더 큰 모델, 더 빠른 훈련,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더 많은 데이터. 구글은 제미나이 프로젝트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GPT와의 협력 심화 전략을, 메타는 연구 모델의 상용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확장 전략을 설명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하드웨어, 특히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마치 GPU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지난 3개월간 밤늦게까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며 말했어요. 회의장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향했습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했어요. HBM AI의 심장. 처음에는 다들 무덤덤했습니다. HBM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우리는 훈련을 멈춘다.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에어컨 소리와 프로젝터 팬 소리만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구글 연구소장 데이빗이 안경을 벗고 다시 썼어요. 메타의 스티브는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다니엘, 갑자기 왜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AI 기술 회의를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마존 클라우드 총괄 톰이 먼저 손을 들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AI 기술 회의에서 갑자기 특정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이야기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엔비디아 대표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혹시 무역 분쟁이나 공급망 이슈 때문인가요? 처음에는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AI 기술력과 알고리즘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특정 국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어요. 전 세계 주요 데이터 센터들의 실시간 연산 흐름을 추적한 결과였거든요. 각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만든 지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를 아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위에는 수백 개의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미국의 시애틀과 버지니아, 아일랜드의 더블린, 싱가포르, 도쿄,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세계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들과 AI 연구소들의 데이터 센터 위치들이었습니다. 각 점들은 크기가 달랐어요. 큰 점은 대규모 AI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작은 점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연산을 담당하는 곳들이었죠. 구글의 TPU 팜, 아마존의 AWS 센터, 메타의 리서치 클러스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인프라까지 모든 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든 점들에서 붉은 선으로 연결된 화살표들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처럼 또는 모든 강물이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구글 AI 연구소장 제프가 안경을 밀어올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 화살표들이 모두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마우스 커서로 그 지점을 천천히 확대했습니다. 지도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대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엔 한반도가, 마지막엔 3개의 작은 도시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 이천, 충청북도 청주, 경기도 평택이에요. HBM 메모리 공급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메모리 공급망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기술적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GPU와 메모리의 연결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었어요. GPT사를 훈련시키려면 엔비디아 A100 GPU 클러스터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A100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HBM2 메모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GPT-4나 클로드 같은 더 큰 모델들은 H100이 필요하고 그 H100은 HBM3나 HBM32가 있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해요. 엔비디아 대표가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사의 기밀 정보가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메타의 LLMA 모델들, 아마존 클라우드의 AI 서비스들, 구글의 제미나이 시스템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시스템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한국산 HBM 메모리가 없으면 단 한 줄의 코드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이죠. 아마존 대표가 팔짱을 끼며 의구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다른 대안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실제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파이 차트가 나타났는데 거의 전체가 2개의 색깔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55%, 삼성전자 40%, 합계 95%입니다. 나머지 5%는 마이크론, TSMC 등인데 대부분 실험용이나 저성능 제품들이에요. 실제 AI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HBM은 사실상 한국 2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95%라니 정말인가요? 2024년 기준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회의장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제야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GPU에만 집중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의 공급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공급망의 95%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메타의 시스템 총괄 마이클 헌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명한 인프라 전문가였습니다. 20년 넘게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을 다뤄온 베테랑이죠. 페이스북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람이라 회사 내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가 이렇게 고민스러워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겪은 일이 있습니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공유해야 할 것 같네요. 마이클이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말이었어요. 저희가 GPTO에 대응하는 차세대 모델 훈련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투자 금액만 50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마이클에게 집중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처리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30%나 느려졌습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을 3일이나 걸려서 끝내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리즘 팀을 불러다가 코드를 전면 재검토했어요. 밤새워서 버그를 찾아봤죠.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다음엔 네트워크 문제인 줄 알았어요. 데이터 센터 간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대역폭도 늘렸습니다. 그래도 속도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비해온 타임라인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주요 AI 프로젝트 일정들과 한국 공장들의 가동 현황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1월 15일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정기 점검 시작. 같은 날 HBM3이 신규 주문 접수 중단 발표. 엔비디아 대표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 날짜가 정확히 저희 공급 이슈가 시작된 날이에요. 1월 20일 HBM3이 공급량 기존 대비 30% 감소. 1월 25일 삼성전자 평택 라인도 설비 점검으로 일시 가동 중단. 마이클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하드웨어 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게 바로 그때였어요. HBM 모듈이 예정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공급업체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품질 개선 작업과 공정 효율화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만 했어요. 구체적인 기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연쇄 반응들을 보여줬어요. 2월 1일 아마존 AWS 동부 지역 신규 AI 센터 장비 도입 연기. 2월 15일 구글 클라우드 GPU 클러스터 확장 프로젝트 중단. 구글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도 그때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2월 28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서비스 확장 계획 보류. 3월 5일 엔비디아 H100 출하 일정 전면 재조정. 엔비디아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희 내부 사유가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HBM 공급 지연 때문에 GPU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를 연달아 보여줬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주요 훈련 프로젝트 3건 연기. 오픈 AI GPTO 개발 일정 2개월 지연. 엔트로픽 클로드 모델 업그레이드 무기한 연기. 심지어 중국의 바이두와 알리바바도 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한국산 HBM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각자 자신들이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의 근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식 성명도 정치적 메시지도 어떤 압박도 없었어요. 언론 발표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부 품질 개선과 공정 업데이트를 이유로 공급 일정을 조정했을 뿐이에요.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전 세계의 AI가 멈췄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을 보여줄 준비를 했어요. 화면에 거대한 이미지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부품들이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HBM3이 메모리 모듈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칩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층의 복잡한 구조가 들어있었어요. 마치 초고층 빌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HBM3이 메모리 모듈입니다. 제조사는 SK 하이닉스죠. 두 번째로는 정교한 이미지 센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초저전력 이미지 센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손톱 크기만한 작은 컨트롤러 칩이 나타났습니다. AI 전용 배터리 컨트롤러 칩이에요.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독일 대표 한스 슈미트가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이 부품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결국 단순한 메모리나 센서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 테스트 결과를 준비해뒀거든요. 화면에 두 개의 성능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이 한국산 HBM32를 사용했을 때의 AI 훈련 성능입니다. 오른쪽은 중국산 대체제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래프의 차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산을 사용했을 때는 초당 1만 5천 개의 토큰을 처리했지만 대체제를 사용했을 때는 겨우 1,500개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현저히 차이가 났어요. 성능만 문제가 아닙니다. 발열량을 보세요. 온도 그래프를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한국산 HBM을 사용했을 때는 GPU 온도가 70도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반면 대체제를 사용했을 때는 95도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85도를 넘어서면 GPU가 자동으로 성능을 제한합니다.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AI 훈련 속도는 더욱 느려져요. 그리고 전력 효율성 데이터도 보여줬습니다. 차이는 더욱 극명했어요. 같은 양의 연산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력이 3배나 차이 납니다. 전기료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죠. 프랑스 대표 소피 르클레르가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어요. 믿기 어렵네요. 단순한 부품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니요. 더 자세한 기술적 설명을 이어갔어요. HBM은 결코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도 발열을 최소화해야 하죠. 동시에 GPU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하고 0.1m초라도 지연되면 전체 시스템 성능이 떨어져요. 화면에 HBM의 내부 구조가 3D 이미지로 나타났어요.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건축물처럼 수십 층이 정교하게 쌓여있는 복잡한 구조였어요. 각 층마다 수천 개의 미세한 회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층이 동시에 정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의 층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망가져요. 엔비디아 대표가 동의하며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한국 업체들과만 협력하고 있거든요. 품질과 신뢰성에서 다른 업체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짚으며 강조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생태계 전체가 지금 이 순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기술자들이 만든 부품들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에만 집중하는 동안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미세하고 정교한 하드웨어였던 거죠.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한국의 공장에서 밤늦게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 AI의 미래를 손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 대표 한스 슈미트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BMW와 지멘스에서 20년간 일한 제조업 전문가였습니다. 독일인답게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쉽게 납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미국도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스 씨 말씀이 맞아요. 다만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거든요. HBM의 제조 공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수십 층의 다층 구조를 보세요. 각 층이 10마이크로미터도 안 되는 두께예요.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얇은 층들을 완벽하게 정렬해서 쌓아야 해요. 화면에 현미경으로 촬영한 HBM 내부 구조가 나타났어요.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나노 세계의 초정밀 건축물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층이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해야 해요. 하나의 층에서라도 극미세한 오차가 생기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중국 대표 리 젠이 끼어들었어요. 저희 중국도 YMTC나 CXMT 같은 세계적인 메모리 회사들이 있는데요. 기술력도 상당하다고 자부합니다. 준비해온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량 생산 능력과 품질 안정성이에요. HBM3나 HBM3이 수준의 제품을 월 10만 개 이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현재 한국뿐입니다. 실제 생산량과 품질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월 15만 개, 삼성은 월 12만 개의 HBM을 생산해요. 전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죠. 일본 대표 야마다가 말했어요. 저희 도시바나 키옥시아도 기술력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은 수율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한국 업체들의 HBM 불량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에요. 10,000 개를 만들어도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죠. 반면 다른 나라 제품들은 훨씬 높은 불량률을 보입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현저한 차이라는 뜻이에요. AI 훈련에서는 단 하나의 불량품도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이어서 엔비디아의 실제 공급 협약 정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되기는 처음이었어요. HBM3이 최우선 공급업체 SK하이닉스, HBM3 주공급업체 삼성전자, 긴급 대응용 메모리까지 모두 한국 업체들입니다. 엔비디아 대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우리 회사 협력 관계인데. 죄송합니다만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AMD와 인텔의 협력 현황도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AMD의 MI300 시리즈도 인텔의 GAUDI3도 모두 한국산 HBM을 사용해요. 심지어 중국의 화웨이 쿤펜까지도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희도 대체제를 찾으려고 3년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한국은 3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왔어요. 축적된 노하우가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AI 연산용 GPU 10개 중 9개가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GPU가 그냥 비싼 장식품이에요. 한스가 감탄하며 인정했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군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할 차례였어요. 저는 지난해 4월에 실제 사건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를 구하는 데만 2개월이 걸렸거든요. 2024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정확히 15일간 벌어진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전 세계에서 일어난 AI 관련 사건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부터 보시죠. 만약 한국의 주요 반도체 공장 3곳이 동시에 2주 동안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직접 개발한 공급망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어요. GPT 계열 학습 프로젝트 7건이 연기됩니다. 세계 AI 서버 확장 속도는 36% 지연되고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은 평균 3개월 늦어져요. 아마존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이건 가정이죠? 아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2024년 4월 15일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신규 공정 도입을 위한 정기 점검이 시작됐어요. 동시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도 설비 업그레이드에 들어갔죠. 화면에 실제 언론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단순한 정기 점검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그 2주 동안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메타 대표 마이클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 그때. 맞습니다. 4월 17일 메타의 AI 훈련 클러스터에서 원인 불명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죠. 구글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때 갑자기 GPU 공급이 중단됐어요. 저는 더 많은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4월 18일 아마존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확장 공사 중단. 4월 20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신규 AI 서비스 런칭 연기. 4월 22일 오픈 AI GPT사 터보 업데이트 무기한 연기. 엔비디아 대표가 탄식했어요. 저희 H100 출하량도 그때 절반으로 줄었어요. 4월 25일 엔트로픽 클로드 모델 업그레이드 중단. 4월 27일 구글 바드 신기능 개발 보류. 4월 29일 테슬라 FSD 베타 테스트 연기.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각자가 겪었던 그 혼란스러웠던 2주를 떠올리고 있었겠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3개 공장이 정상 가동을 재개한 건 5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5월 2일부터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시 정상 진행됐습니다. 일본 대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우리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국이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표 소피 르클레르가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녀는 에어버스와 탈레스에서 오랫동안 국제 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지정학적 문제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국가 간 기술 의존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다니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적 파트너십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략적 종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 질문을 몇 달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였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부품 공급처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구조적 기반 국가라고 봐야 해요. 잠깐 멈춰서 제 생각을 차분히 정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화면에 각국의 반도체 및 AI 정책을 비교한 상세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으로 총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해요. 완전한 기술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죠. 중국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 기술 의존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영국 대표가 동의하며 맞장구 쳤어요. 그렇죠. 요즘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기술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주권을 내세우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수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한국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거창한 정치적 선언이나 국가적 전략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요. 삼성 반도체는 20%를 투자합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료도 공개했어요.
6시그마 품질 관리, 제로 디펙트 시스템,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예측적 유지 보수까지. 한국 기업들은 정치적 레토릭이나 국가적 목표가 아닌 오직 기술의 완성도와 품질로만 자신들의 위치를 증명해왔어요. 중국 대표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다른 나라들과 뭐가 다른 건가요? 결국 같은 결과 아닌가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정치적 압박이나 협상 카드가 아닌 순수한 신뢰성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2023년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 정책을 폈을 때도 한국만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행했어요. 심지어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엔비디아 대표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신뢰성 때문에 저희가 한국을 선택하고 의존하게 된 거예요. 정치적 변수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은 정치가 아닌 기술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그 조용한 기술이 지금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지막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전 세계 AI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는 정도는 압도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이를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소피가 깊은 감탄을 하며 말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영향력이 되었군요. 강제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위협이나 압박으로 만든 관계는 언젠가 깨지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은 훨씬 오래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AI가 멈췄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심장을 보게 되었다. 한국은 AI 생태계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전 세계의 미래를 뛰게 만들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경계심, 인정, 놀라움, 그리고 존중까지. 프랑스 대표가 나가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일정을 기다려야겠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AI는 누구의 코드냐가 아니라 누구의 칩 위에서 돌아가는가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그 칩, 그 메모리, 그 열을 식히는 미세한 방열 구조 하나까지 모두 한국이 만든 것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AI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종종 기술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지금 움직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부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품을 만든 손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